계좌에는 8896,000원만 남아 있었다. 매달 카드값과 약값을 아슬아슬하게 맞추던 그녀에게 이 마지막 잔액은 더 이상 지출할 수 없는 절박한 생명줄이었다. 정지은은 병원이 문을 닫은 날부터 서서히 무너졌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중소병원에서 8년 동안 일해왔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이후로는 정규직을 구할 수 없었다. 아들 민재는 만 11살. 그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태어날 때부터 약한 폐를 가졌고 성장하면서 심한 천식이 따라붙었다. 온도, 습도, 공기 중 먼지나 곰팡이 냄새까지도 발작의 원인이 되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환경과 꾸준한 약물 치료였지만 정지은은 매일이 전쟁이었다.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요양보호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하루 4시간도 채 못 자면서 돈을 모았지만 모이는 건 늘 너무 느렸고 나가는 건 늘 너무 빨랐다. 아들과 함께 사는 반지하 월세방에는 곰팡이가 벽을 타고 자라고 있었고 민재의 기침은 점점 심해졌다. 그리고 그 마지막 타격은 하루 아침에 닥쳤다. 건물주가 보냈던 문자는 짧고도 명확했다. 건물을 매매 예정입니다. 한 달 내로 이사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발버둥 쳤다. 태백 시내와 근교를 돌며 방을 알아봤지만 전세는커녕 월세도 감당할 수 없었다. 신용등급이 떨어져 보증금 없는 임대계약도 불가능했고 보증보험도 거절당했다. 8896,000원. 그것은 그녀가 지난 11개월 동안 모은 비상금이었다. 약값을 줄이면서 한 달에 몇만 원씩 모은 마지막 구명주 같은 돈이었다. 어느 새벽 지은은 중고 사이트를 뒤지다 이상한 공고를 발견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주택 경매. 사진 한 장이 덩그러니 있었다. 낡은 외벽, 깨진 창문, 무성한 덤불로 가려진 오래된 주택. 주소는 강원도 정선군. 시작가 700,000원. 전기와 수도 미연결. 구조 손상 심각. 15년 이상 비거주. 그녀는 화면을 닫지 못했다. 사진 속 폐가가 꿈처럼 보였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공간. 비록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그곳엔 누군가의 허락 없이 지낼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친구들은 만류했다. 민재의 건강, 집의 상태, 고쳐 쓸 돈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경매 당일 그녀는 도시락 가방처럼 낡은 핸드백에 900,000원을 담아 법원으로 향했다. 경매장 안은 공인중개사와 건설업자, 정장을 입은 남자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순서를 기다렸다. 드디어 그 집의 번호가 불렸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750,000원. 누군가가 손을 들었다. 800,000원. 다시 그녀. 850,000원. 또 그 남자. 마지막으로 900,000원이 불렸다.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걸었다. 경매인은 고개를 돌려 그 남자에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다. 낙찰. 900,000원. 그녀의 전 재산. 그녀는 법원 민원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현금을 건넸고 낡은 키 하나와 몇 장의 종이를 받았다. 직원은 문득 말했다. 그 집 혹시 정혜순 씨 거 아니에요? 정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그 동네선 유명해요. 옛날에 약초 연구하던 여자인데 2008년에 갑자기 실종됐어요. 짐도 그대로 두고 사라졌다고. 이상한 얘기 많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민재를 학교에서 조퇴시켰다. 말없이 아이를 차에 태웠다. 운전하면서 그녀는 말했다. 우리 집이야. 이제 진짜 우리 집이 생겼어. 8896,000원짜리 인생의 반전이 그렇게 시작됐다. 차를 타고 산길을 따라가던 중 지은은 민재에게 말했다. 집은 생각보다 훨씬 낡았을 거라고,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당장 살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킨 좁은 오솔길을 따라가자 덤불로 가려진 진입로가 나왔고 그 끝에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은은 숨을 들이쉬었다. 사진보다 더 심했다. 창문 대부분은 깨져 있었고 외벽은 오래된 회색 콘크리트가 드러나 있었다. 지붕은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고 문 앞 계단은 금이가 있었다. 마당은 풀이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어디가 정원이고 어디가 길인지 구분이 안 됐다. 민재는 조용했다. 그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놀람과 당혹스러움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다. 엄마가 말한 대로 많이 낡은 수준이 아니었다. 지은은 짧게 말했다. 월세도, 보증금도, 전세금도 이젠 우리에겐 다 의미 없는 말이야. 이건 우리 집이야.
누가 쫓아낼 수도 없고 매달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다. 오래된 열쇠는 쉽게 돌아가지 않았고 몇 번 돌린 끝에 문이 열렸다. 안에서 쿰쿰한 냄새가 밀려왔다. 먼지, 곰팡이, 오래된 동물의 흔적 같은 것들. 지은은 휴대폰 불빛으로 안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거실 바닥은 마른 잎사귀와 부서진 벽지 조각들로 덮여 있었고 천장엔 물 얼룩이 번져 있었다. 낡은 소파, 뒤틀린 책장, 그리고 먼지 쌓인 테이블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오래전 버려진 컵이 하나 놓여 있었고 부엌은 가전제품이 모두 고장 나 있었다. 1층을 둘러보던 중 민재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다. 천식 발작이었다. 마스크도 쓰고 있었고 약도 먹은 상태였지만 집안의 공기가 너무 나빴다. 지은은 즉시 민재를 데리고 차로 나갔다. 가방에 있던 흡입제를 꺼내 사용하게 했고 민재는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 안에서 자지 않기로 했다.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아이를 집 안에 둘 순 없었다. 결국 지은은 차 안에서 좌석을 젖히고 뒷좌석에 이불을 깔았다. 민재는 조용히 누웠고 지은은 창밖으로 그 집을 바라보며 긴 숨을 쉬었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가진 전부를 쏟아부은 선택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이었을까? 이대로 차 안에서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닐까? 민재가 폐렴에라도 걸리면? 그 순간 뺨을 타고 무언가가 흘렀지만 지은은 닦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차창 너머로 소리가 들렸다. 조용한 산길에 어울리지 않는 엔진 소리였다. 트럭 한 대가 집 쪽 진입로로 들어왔고 은색 머리를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왔다. 지은이 경계심을 가지고 내리자 할머니는 인사를 건넸다. 근처에 사는 주민이라며 어젯밤에 불빛이 보여 혹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나 궁금했다고 했다. 그녀는 이름이 윤옥자라고 했고 손에는 보자기에 쌓인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김치전 몇 장, 따뜻한 보리차, 삶은 계란과 잘 익은 배가 있었다. 윤옥자는 말했다. 여기 들어오신 거면 혹시 정혜순 씨 얘기 들으셨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을 산 뒤 처음 듣는 그 이름이 이제는 자꾸 입에 맴돌았다. 윤옥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혜순은 원래 서울에서 공부한 한약사였다고 한다. 연구소도 다녔고 학위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도시의 삶에 지쳐서 정선으로 내려와 땅을 사고 이 집을 마련했다고 했다. 초반엔 동네 사람들에게 약초나 침 치료를 해줬고 병원 갈 돈 없는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연고를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에선 존경받는 존재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해졌다고 했다. 누군가가 자꾸 그녀를 찾아왔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자동차도 집에 있었고 짐도 그대로였으며 경찰도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단순 가출이라고 했고 일부는 실종이라 했으며 어떤 이들은 무언가 알지 말아야 할 걸 알았던 사람이라고 수군거렸다. 민재는 어느새 바구니 속 배를 먹으며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러다 불쑥 물었다. 저 집이 진짜 저주받은 거예요? 윤옥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난 그런 건 안 믿는다. 하지만 어떤 집은 기억을 품고 있어.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그 기억이 남는 거지. 그 순간 또 다른 차량이 올라왔다. 이번엔 중년 남성과 소녀가 함께 내렸다. 남성은 자신을 이성호라고 소개했고 소녀는 그의 딸 예린이었다. 이성호는 지은을 보며 말했다. 어제 경매장에서 그 집 입찰하셨죠? 저도 나갈까 하다가 보니까 꼭 필요하신 분 같아서 양보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하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나오지 않았다. 이성호는 자신이 인근에서 소규모 건설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집을 예전에 정혜순에게 수리해줬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공구를 좀 챙겨왔으니 집 상태를 대충이라도 한번 보자고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돈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은과 민재의 새로운 삶은 예상치 못한 인연들과 함께 조금씩 현실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버려진 집의 문은 낡았지만 그 안에는 잊힌 과거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은은 그것이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가질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집의 현실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이성호는 기본적인 점검을 마친 후 지은에게 있는 그대로 말했다. 기초는 튼튼했지만 그 외의 모든 건 엉망이었다. 지붕은 완전히 교체해야 하고 전기 배선은 옛날 방식 그대로라 화재 위험이 있었고 배관은 거의 다 막혀 있었다. 곰팡이는 벽 내부까지 번져 있었고 아이가 이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다시 물었다. 최소로 고친다면 얼마쯤 들까요? 이성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대답했다. 내가 인건비 없이 도와줘도 최소 3천만 원. 3천만 원. 지은에게는 현실이 아닌 숫자였다. 대출은 불가능했고 통장엔 잔고가 없었으며 지금 당장 숙소비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성호는 말했다. 자신에게 오래된 캠핑 트레일러가 있으니 집 옆에 임시로 놓고 쓰라고. 물은 되지만 정수는 안 되니 주의하라며 아이가 머물 수 있을 정도로는 안전하다고 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나온 건 언젠가는 꼭 갚겠다는 말이었다. 이성호는 짧게 대답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사람끼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날부터 지은과 민재는 트레일러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전기와 난방이 가능했고 화장실도 간단히 사용할 수 있었다. 집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정식 주소지를 갖게 되었다. 민재는 다시 학교에 등교했고 지은은 오전엔 편의점, 오후엔 집 수리를 도왔다. 이성호는 매일 저녁 퇴근 후에 들러 위험한 구조물을 제거하거나 천장을 임시로 덮었다. 민재는 방과 후 예린과 함께 마당을 돌아다녔다. 처음엔 둘 다 조심스러웠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숨 가쁘게 뛰어오더니 말했다. 엄마, 뒤에 이상한 정원이 있어. 사과나무도 있고 풀 같은 게 엄청 많아. 예린은 덧붙였다. 이건 그냥 잡초가 아니에요. 라벤더도 있고 박하도 있고 우리 할머니가 알려준 약초들이에요. 지은은 놀랐다. 며칠 전 윤옥자가 말했던 약초 정원이 진짜 있었던 것이다. 무성하게 자란 풀들 속에 인간의 손길이 느껴지는 질서와 구조가 남아 있었다. 일정 간격으로 심어진 줄, 돌로 쌓은 둔덕, 퇴비로 사용된 낙엽 더미. 그날 밤 지은은 트레일러 안에서 아이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이 집을 왜 샀냐면 우리가 살 곳이 없었기 때문이야. 누군가는 미쳤다고 했지만 난 절박했어. 민재는 잠시 조용하다가 말했다. 엄마, 난 잘 산 것 같아. 왠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말이 지은에게 묘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 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공포는 여전했지만 지금 이 순간 민재가 그렇게 느꼈다면 어쩌면 이 선택은 그리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지은은 트레일러 밖에 나와 혼자 앉아 있었다. 하늘은 흐렸고 산바람은 차가웠다. 그런데 멀리 어두운 집 쪽 2층 창문에서 희미한 빛이 움직였다.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집,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공간에서 무언가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 그녀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피곤해서 생긴 착각이라고. 하지만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상하게도 위협적이지 않은 시선. 다음 날부터 지은은 패턴을 정했다. 오전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오후엔 집 정리. 아이는 방과 후에 예린과 약초 정원을 돌며 식물에 대해 알아갔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먼지가 심한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게 했다. 이성호는 여전히 무료로 도와주고 있었고 윤옥자는 하루 걸러 한 번씩 반찬을 가져왔다. 밤이면 둘은 트레일러 안에서 하루를 정리했다. 이 작은 공간은 임시 방편이었지만 오히려 서울에서의 고시원보다 따뜻했다. 민재는 점점 밝아졌고 학교 친구도 생겼으며 천식 증상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루는 윤옥자가 저녁 늦게 찾아왔다. 고구마와 된장국을 들고 와서는 마당에 앉아 정혜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혜순은 2000년대 초반 서울에서 생약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처음엔 조용했고 혼자 뭔가에 몰두해 있었다고. 식물 연구를 한다며 외부와의 연락을 점점 줄였고 마지막 몇 주는 항상 불안해 보였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실종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고 사건은 몇 달 만에 종결됐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기억했고 누군가는 혜순이 큰 연구를 진행하다가 누군가와 마찰을 빚었다고도 말했다. 지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꾸만 떠오르는 이름, 낡은 창문 너머의 그림자,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피어난 정체불명의 식물들.
집은 말이 없었지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한 기분. 그 다음 날, 지은은 민재의 방으로 삼을 생각이었던 2층 작은 방을 정리하던 중 바닥 한쪽이 살짝 떠 있는 걸 발견했다. 구석진 모서리의 마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잡아당기자 얇은 공간이 드러났다. 거기엔 오래된 금속 상자가 있었다. 녹이 쓴 뚜껑을 열자 그 안엔 오래된 가죽 표지의 공책,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묵직한 황동 열쇠가 들어있었다. 그 순간 지은은 직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이 집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기억과 연구 그리고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지은은 곧 알게 되리라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지은은 트레일러 안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있었다. 기사 제목은 라드클리프 제약, 희귀질환 질내증후군 치료제 개발 재개발표였다. 발표 시점은 지은이 기자에게 자료를 넘긴 바로 이틀 뒤였다. 기사 내용엔 새롭게 확보된 데이터와 연구 기반이 언급됐고 회사 주가는 12% 가까이 상승했다. 지은은 손을 떼지 못한 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라드클리프 제약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질내증후군 치료제 연구를 포기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분명히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입수했다는 뜻이었다. 그날 오후 트레일러 옆엔 검은 SUV 한 대가 조용히 도착했다. 창문이 내려가자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정장 차림, 말끔한 인상, 이름표 없는 명함. 그는 스스로를 토마스 라이트라 소개하며 강원도청 재산관리팀 소속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류 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행정 절차상 문제로 인해 점유가 일시 중지되며 법원의 판단 전까지 퇴거 조치를 요청한다고 했다. 지은은 서류를 받아보며 말했다. 이거 서명한 판사 누구인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성호가 곁에서 말했다. 우리 변호사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으면 대응하죠. 토마스는 웃지도 않으며 명함을 건넸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 집과 부지를 포함해 2천만 원에 양도하신다면 더 이상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판매 의사는 없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며 떠났다. 이성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겁니다. 그날 밤 이성호의 차 트렁크에서 원본 자료를 정리하던 지은은 민재의 소리를 들었다. 엄마, 물이 이상해. 트레일러 수도에서 갈색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냄새는 역했고 안에 뭔가 섞여 있었다. 이성호는 즉시 우물 주변을 확인하러 나갔다. 두 사람은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된 우물을 발견했고 근처에서 산업용 화학약품통이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 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증거는 있지만 범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민 장난일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는 차분한 남성 목소리였다. 정지은 씨죠? 저는 리처드 패튼 주니어입니다. 라드클리프 제약 대표이사입니다. 최근 귀하가 소유한 부동산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식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귀하의 부동산과 관련 모든 소유권 및 문서 일체에 대해 1억 원을 현금으로 제시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모든 법적 절차는 종료되고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지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거절합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이름이 민재였죠. 민재는 폐가 약한 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의료시설과 떨어진 환경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어쩌면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은은 손에 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숨을 골랐다. 당신 지금 위협하는 겁니까? 상대는 담담하게 말했다. 선택은 항상 귀하에게 있습니다. 다음 연락은 귀하의 결정 이후에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은은 즉시 이성호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는 얼굴이 굳어진 채 말했다. 지금부터 민재는 내가 보호할게. 우리 집으로 옮기자. 그쪽은 보안 시스템도 있고 더 안전해. 그날 밤 민재는 트레일러에서 옷을 챙기다 흡입기를 만지작거렸다. 버튼을 눌렀는데 작동하지 않았다. 안을 확인한 지은은 내부 약물이 모두 빠져 있고 물로 대체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
이성호는 차량을 점검하더니 차 밑에서 잘린 브레이크선을 꺼내 들었다. 그는 말없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경찰도 놀란 듯했다. 차량 정비 이력을 포함해 정밀 수사를 약속했지만 지은은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무집행이나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이성호의 집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지은은 민재를 꼭 끌어안고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연구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이미 한 생명을 없앴고 또 다른 생명에 손을 대려 하고 있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했다.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 혜순이 남겼던 마지막 단서를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윤옥자와 함께 다시 집으로 향했다. 마당의 구조와 정원 위치를 되짚던 중 윤옥자가 중얼거렸다. 이 우물 이상해.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돌무늬가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배치되어 있네. 지은은 우물 가장자리를 따라가다가 나침반 형태의 돌 배열에서 북쪽을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 끝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나무를 돌아가자 반대편 나무 껍질에 새겨진 JM이라는 이니셜과 함께 작은 화살표가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지은은 즉시 이성호를 불렀고 셋은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다. 약 60cm 정도를 파내자 방수 처리된 플라스틱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엔 손편지와 문서 다발, 그리고 보험이라 적힌 비디오 테이프 1개가 들어 있었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만약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리처드 패튼은 나의 연구를 반드시 없애겠다고 했고 나는 그의 위협이 현실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그에 대한 증거이며 이 자료는 산속 별도의 위치에 있는 은닉 장소 좌표입니다. 경찰을 믿지 마세요. 연방기관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지은은 편지를 꼭 쥔 채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다음 날 지은은 아침 일찍 강원지방법원 앞에 도착했다. 법원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엔 그녀가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권 효력 정지 명령이 명시돼 있었다. 판결문에는 절차적 하자와 예고 통지 미흡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됐지만 내용을 뜯어보니 아무 근거도 명확하지 않았다. 지은은 즉시 이성호의 처남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 안재훈에게 연락을 취했다. 안 변호사는 판결문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입니다.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어요. 행정소송 제기하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몇 주는 걸릴 겁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중요한 건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철거나 소유권 무효가 아니다. 그들은 단서를 찾기 전 자신이 이 집에서 나가길 원한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날 만났던 탐사 전문 기자 강현정이었다. 정지은 씨, 지금 상황 확인했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미 라드클리프 제약의 1989년 보도자료와 연구 중단 기록을 입수했고 해순 박사와의 접점도 포착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메인 기사로 단독 보도 나갑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메인 화면에 걸린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30년 전 사라진 여성 과학자, 폐가에서 드러난 제약 대기업의 진실사는 해순의 연구 노트, 실험 결과, 공문서, 테이프, 라드클리프와의 갈등, 브레이크 절단 정황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었다. 단 몇 시간 만에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영화 같다. 이게 진짜면 나라가 떠들썩해질 일이다. 왜 지금까지 묻혔나 같은 반응이 이어졌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정혜순, 라드클리프가 올랐다. 기사가 퍼지고 불과 몇 시간 후 강원도청에서 내려왔던 소유권 효력 정지 명령은 돌연 취소됐다. 법원이 추가 서류 누락으로 인한 명령 철회라는 애매한 해명을 내놓았다. 그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은은 조용히 통화를 받았고 전화를 건 이는 형사과 마광호 경이었다. 정지은 씨,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 특히 테이프 내용과 진술 자료를 기반으로 라드클리프 제약과 패튼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전 산림청 협조로 확인된 지점에서 유해 일부가 발견됐고 치아 감식 결과 정혜순 박사로 확인됐습니다. 지은은 침묵했다. 드디어 누군가가 그녀를 믿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며칠 후 JTBC, KBS, MBC, YTN 등 주요 방송국들이 줄줄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하나의 인터뷰만 선택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묻지 않고 믿어준 강현정 기자였다. 인터뷰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진행됐다. 지은은 말끝을 흐리지 않았고 어떤 질문에도 회피하지 않았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혜순 박사님은 연구를 돈으로 바꾸지 않았고 저는 그 선택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하루 만에 국내 10개 이상 시민단체가 진례증후군 치료제의 공공특허화를 요구했다. 라드클리프 제약은 침묵했고 이틀 후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이어졌다. 30년 전 당시 보안요원이었던 최상호 씨는 검찰에 출석해 진술했다. 1989년 5월 리처드 패튼 대표와 고위 임원이 정혜순 박사의 주거지에 방문한 걸 목격했습니다. 이틀 후 회사 내부 보고 문건에서 해결 완료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그 이후 연구 관련 자료는 사내 접근 금지 처리됐습니다. 그 증언이 발표된 다음 날 리처드 패튼은 서울에서 체포됐다. 이미 80대였지만 검찰은 살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가 연행되던 날 지은은 트레일러 옆 약초밭을 돌보고 있었다. 민재는 옆에서 사과나무 가지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이성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해낸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 지킨 거죠. 그날 저녁 혜순의 연구 자료는 김엘라 박사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됐다. 전제 조건은 단 하나였다. 이 치료제는 공공성에 기반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박사는 의료계 윤리자문단과 협의했고 곧이어 한국정부와 2개의 공익기반 제약사가 협약을 체결했다. 지은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혜순 박사님, 이제 됐어요. 그리고 그 밤 정혜순의 실종 30주년을 맞아 강원도청과 지역 주민들이 주최한 작은 추모식이 열렸다. 조용하고 검소했지만 그 안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지은은 단상에 올라 준비해온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이 집은 한 사람의 외로운 연구로 시작되었고 이제는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곳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묻히지만 끝내 누군가는 그 빛을 꺼내게 됩니다. 정혜순 박사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도 다시는 그 집을 폐가라고 부르지 않았다. 6개월이 흘렀다. 강원도 정선의 그 오래된 집은 더 이상 폐가가 아니었다. 이름도 바뀌었다. 해순 약초 정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마당 입구에 걸렸고 지자체는 이 일대를 공공약용 식물 보존지구로 등록했다. 지은은 아침마다 집 앞에 나와 정원을 둘러보았다. 30년 넘게 방치되었던 정원은 이제 정리된 질서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전문가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땅에서 자라고 있던 식물 중 일부는 현재도 국내에선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는 품종이었다. 처음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식물학자와 약용식물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었다. 그들 중엔 정혜순 박사의 제자였다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이 집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지은은 여전히 서울과 정선을 오가며 김엘라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다. 특허는 정혜순을 발명자로, 정지은을 이행 책임자로 등재되었고 운영 방식은 비독점 공익 배포를 원칙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혜순이 개발한 화합물은 대형 제약사가 아닌 공공제약기관을 통해 임상 개발에 착수했고 희귀 질환 환자들에게는 최소 비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약효는 여전히 검증 과정 중이었지만 초기 결과만으로도 의료계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해외 학술지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국내외 컨퍼런스에선 고립된 개인 연구자의 독립적 성과로서의 의미를 다뤘다. 정치권에서는 뒤늦게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약품 개발 지원 확대를 선언했고 해당 사례는 국회 토론회에서도 다뤄졌다. 하지만 정지은은 그 어떤 정치적 환영도 세레머니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택한 건 그저 조용한 삶의 복구였다. 아이 민재는 놀랍게도 건강이 호전되고 있었다. 처음 이사 왔을 땐 매주 약국을 찾았지만 최근 2달 동안은 단 한 번의 천식 발작도 없었다. 의사는 믿기 어려운 현상이라며 몇 차례 검사를 권유했고 지은은 허락했다. 폐 기능은 향상되어 있었고 알레르기 수치도 안정 상태였다.
원인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민재는 말했다. 여기 공기가 다르긴 해요. 아이들은 매일같이 정원에 와서 흙을 만지고 식물을 관찰했다. 지은은 일주일에 한 번 초등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민재는 작은 해설사 역할을 맡아 방문한 아이들에게 라벤더, 민들레, 박하에 대해 설명하곤 했다. 이성우는 여전히 옆에서 도왔다. 둘 사이는 눈에 띄게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더는 숨기지 않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기류는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이성우는 종종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집도 이 약초도 아무 의미 없이 사라졌을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한 일이 거창한 영웅의 역할이 아니었음을. 단지 한 사람의 절박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한 걸음씩 진실을 드러낸 것뿐이었다. 한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정해순 치료 화합물, 3상 임상 승인. 화합물의 이름은 HS89로 명명되었고 희귀질환 치료제 가운데 공공특허로 등재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라드클리프 제약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몇몇 전직 임원이 조사를 받고 있었고 리처드 패트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고령인 그에게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구속되는 날, 지은은 마당의 한 켠에 조용히 작은 표지석을 세웠다. 이 땅은 정해순 박사의 뜻을 기억하며 모든 생명에게 열려 있습니다. 비석에는 어떠한 명예, 학력, 직함도 적지 않았다. 단지 이름과 그녀가 남긴 문장만이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정원 의자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제 됐어요. 당신이 바라던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고 긴 겨울의 시작이 정원을 감쌌다. 그러나 이 정원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찾는 곳, 생명이 다시 자라는 곳, 그리고 진실이 뿌리내린 곳이었다. 1주년이 되던 날, 정선의 그 집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마을 주민들, 지역 언론사 기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일부러 찾아온 방문자들까지. 대부분은 온라인 기사를 통해 이 집의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이었다. 지은은 별다른 행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간단한 다과와 차를 마련했고 마을 이장은 작은 현판을 전달했다. 정해순 치유정원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생명을 잇는 시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날 지은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조용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약초 하나를 살펴보다가 눈시울을 붉혔다. 사람들은 질문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나요? 처음부터 모든 걸 알았던 건가요? 후회한 적은 없었나요? 지은은 정해진 답을 준비한 적이 없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아이랑 살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고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성호는 나무 아래 작은 테이블 위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다. 예리는 집안에 있던 오래된 노트를 꺼내어 전시대 위에 올려두었다. 민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방문자들이 남긴 손편지를 분류했다. 그중 한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 아이도 질레증후군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오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은 그 편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보관 상자에 넣었다. 그 상자는 말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사람들이 남긴 편지를 보관하는 용도였다. 밤이 되자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정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밤 민재가 말없이 지은의 옆에 앉더니 중얼거렸다. 엄마, 어젯밤에도 봤어. 그 언니. 예전에 사진에서 봤던 사람. 지은은 놀라지 않았다. 민재가 말한 언니는 그가 몇 번이고 언급했던 존재였다. 그 사람은 날 무섭게 안 봐. 그냥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계속 손짓해. 나무 쪽으로. 지은은 조용히 민재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그냥 뭔가 전하려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아이와 함께 다시 정원을 둘러보았다. 민재는 사과나무들 사이를 걷다가 어느 한 그루 앞에서 멈췄다. 여기야. 매번 여기였어.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중앙에 있었다. 줄기가 굵고 뿌리가 튼튼했다. 그리고 나무 밑 흙은 최근에 누군가 파헤친 듯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다. 이성호와 함께 땅을 파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철제 상자가 나왔다. 밀봉 처리된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소형 녹음기와 마른 꽃 한 송이, 봉인된 문서 한 뭉치, 그리고 한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다. 메모에는 짧게 쓰여 있었다. 5월 18일, 오늘 밤 그가 다시 온다고 했다. 아마 이게 마지막 기록이 될 것이다. 지은은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오래된 테이프가 돌아가며 들려준 음성은 분명히 정혜순의 것이었다. 리처드, 나는 아직도 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만든 건 누구에게나 열려야 할 치료제야. 독점할 이유도 감추어야 할 이유도 없어. 그 뒤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넌 현실을 너무 몰라. 이건 비즈니스야. 세상을 바꾸는 건 순진한 꿈이지. 기술은 가진 자의 것이야. 그렇다면 너는 가진 자가 아니야. 너는 빼앗는 자야. 지금이라도 넘겨. 아니면. 녹음은 여기서 끊겼다. 이성호는 한참 말이 없었다. 지은은 녹음기를 내려놓고 문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연구 서류와 함께 좌표가 표시된 손으로 그린 지도, 실험 성과 데이터, 그리고 신분증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어요. 그날 밤, 지은은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 외장 하드에 옮기고 복사본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동시에 서울지방검찰청 수사팀과 강현정 기자에게도 자료를 송부했다. 모든 걸 정리한 후 그녀는 집안의 조용한 방에 들어가 불을 껐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켜냈어요. 이제 당신이 남긴 말들을 세상이 듣게 될 거예요. 정원 밖에서 바람에 실린 듯한 한 줄기 향이 스쳐 지나갔다. 그건 라벤더 냄새였다. 아무데도 피어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향기였다. 지은은 다음 날 새벽 서울로 향했다. 김엘라 박사와 함께 라드클리프 제약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해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국세청 특별조사본부에 정식 제출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수사관들은 이미 언론 보도로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지은이 가져온 마지막 테이프와 증거 자료들은 수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조각이 되었다. 검찰은 즉시 리처드 패튼의 자택과 라드클리프 코리아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며칠 뒤 라드클리프의 고위 경영진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회사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강현정 기자가 지은에게 다시 연락했다. 다음 주 화요일 심층 보도 다큐멘터리 방영됩니다. 제목은 정혜순의 마지막 실험실이에요. 방송이 나간 날 밤 전국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TV 앞에 앉았다. 다큐멘터리에는 지은의 목소리가 짧게 담겼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세상과 나누고자 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숨기려 했을 뿐이죠. 방송 다음 날 국회는 공익의료연구보호법을 통과시켰다. 희귀질환 치료 연구 결과는 민간에 독점 양도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공공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HS-89의 생산 및 배포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발표했고 첫 공급 대상자는 진례증후군 환자 300명으로 선정되었다. 모두 치료 방법이 전혀 없었던 이들이었다. 그날 지은은 민재와 함께 병원에 갔다. 진료를 마친 민재는 의사에게서 정식 진단서를 받았다. 천식 안정화, 현재 상태 양호, 유지 요법만으로 생활 가능. 민재는 손에 진단서를 들고 웃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돌아오는 길 둘은 잠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 민재가 문득 말했다. 엄마, 이젠 무서운 꿈 안 꿔. 매일 아침에 숨 쉬는 것도 무섭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선에 도착한 다음 날 혜순의 옛 실험실을 정리하던 중 이성호는 금고 안에서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수기로 적힌 엽서가 한 장 있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 집을 떠난 후일 것이다. 나의 연구가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고 이 식물들을 보고 이 향기를 맡고 이 공기를 마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사람이 누구든 이 집은 다시 숨을 쉬게 될 것이다. 지은은 그 엽서를 자신의 책상 위에 놓았다. 한 달 후, 정혜순 박사의 유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확인을 거쳐 정선의 공동묘지 한켠에 안치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 장례식을 준비했고 마을 아이들이 들고 온 작은 들꽃을 봉분 위에 놓았다. 그날 지은은 조용히 봉분 앞에 섰다. 박사님, 여기 모든 게 그대로 있어요. 마당도, 약초도, 바람도.
그리고 박사님이 지키려 했던 뜻도요.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돌아왔다. 약초 정원엔 다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희귀병을 앓는 자녀를 데리고, 어떤 이는 연구소 학생들과 함께, 어떤 이는 그저 혼자 걸음을 옮겼다. 누군가가 물었다. 이 집 원래 이렇게 평화로웠나요? 지은은 대답했다. 그랬을 거예요. 다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죠. 하루는 민재가 방문자 한 명과 정원 구석을 돌고 있었다. 그 방문자는 의사였고 민재는 정성스럽게 식물 이름과 쓰임을 설명하고 있었다. 지은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생각했다. 이제 이곳은 생명의 공간이 되었다고. 누군가의 고통과 외로움, 침묵과 용기가 엉켜 자란 뿌리가 지금 이 순간 다시 싹을 틔우고 있다고. 그날 밤 지은은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작은 수첩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 짧게 적었다. 정혜순이 지켜낸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창밖에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귓가에 스며들었고 그녀는 그 속에서 하나의 확신을 가졌다. 진실은 아무리 늦게 도착해도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 진실은 가끔 집 한 채로, 종이 한 장으로, 아이의 숨결로, 그리고 사라진 사람의 향기로 돌아온다. 그것은 결국 삶을 향한 믿음이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선택과 용기, 그리고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엔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작은 결심이 가족을 지키고 숨겨진 진실을 밝히며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의 삶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용기를 품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분명히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이야기가 잔잔한 울림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고 구독하기를 통해 함께 해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